상품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합격드립니다. 이 차는 사도 되는 차예요. 난 이게 사면 안 되는 차인 줄 알았어. 네, 안녕하십니까. 맥스페어 박승원입니다. 조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은 새로 출시한 쌍용의 토레스 차량이고요. 엔진 라인업은 하나, 1.5 가솔린 터보밖에 없죠. 1.5 가솔린 터보에 4륜구동이 장착된 모델입니다. 지금 토레스를 딱 타고 있는데요. 일단 느낌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맥스페어에서 지금 처음 진행하는 그 쌍용차 리뷰예요. 저희가 보통 현대, 기아나 수입차는 많이 다뤄드렸는데 이 쌍용차는 처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쌍용차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쌍용차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 잘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 차 탔을 때 딱 처음의 느낌이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서스펜션이 저는 이 외관으로 봤을 때 오프로드에 너무 이 투박함이 있어서 혹시라도 너무 좀 딱딱하거나 너무 좀 불편한 느낌을 줄까봐, 왜냐면 이 차는 승차감이 나쁘면 절대 안 되는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패밀리카고 많은 분들이 이 차에 있어서 진짜 오프로드를 타지도 않고 레이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패밀리카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의 댐퍼랑 스프링 레이트가 너무 딱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일단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맥스페어가 처음으로 다뤄드리는 이 쌍용 자동차, 그 중에서도 이번에 새로 출시한 토레스의 엔진부터 한번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쌍용의 이 토레스는 지금 1.5 가솔린 터보 단일 모델밖에 없고요. 엔진 라인업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 1.5 가솔린 터보는 수치로 봤을 때 170마력에 28.6 토크인가를 나타내고 있어서 수치로만 보면 전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충분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 경쟁 모델이 뭐 제조사에서는 산타페나 소렌토를 이렇게 멱살 잡을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께서 차량의 크기나 가격으로 봤을 때 투싼과 스포티지랑 비교를 많이 하실 거예요. 투싼과 스포티지는 1.6 가솔린 터보, 지금 이 토레스는 1.5 가솔린 터보인데 현대기아가 마력이 10마력이 높아요. 근데 토크가 얘가 1.6인가가 높아요. 그럼 대동소이하고 10마력의 1.6 토크가 이렇게 도찐개찐 하면 일장일단이 있다고 하면 거의 똑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출력이 나오는 RPM 구간을 봐도 둘 다 가솔린 터보기 때문에 한 1500부터 4000 RPM까지 실용 구간 내에서 플랫하게 최대 토크가 뿜뿜 나오기 때문에 운행함에 있어서는 이 현대 기아의 1.6 터보나 지금 이 토레스나 수치로 봤을 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엔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수치로 봤을 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탔을 때잖아요. 근데 저번에 저희가 이 셀토스랑 코나를 리뷰했을 때의 그 동생들 차, 좀 작은 차체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빠른 가속, 정말 시원한 가속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엔진이 투싼이나 스포티지에 들어가서도 엔진 가속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토레스는 조금 가속감이 다소 떨어집니다. 힘이 남아야 되거든요.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막 부족하다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기 직전까지 좀 되는데, 아무래도 이 4륜구동, 지금 저희가 시승 중인 차량은 4륜구동이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륜구동의 영향도 다소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4륜구동을 넣으면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운전 재미의 훼손이나 핸들링의 훼손 또는 무게의 증가, 정비의 단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운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가장 큰 단점은 4륜구동을 넣으면 가속감이 떨어져요. 그거는 비단 이 토레스뿐만 아니라 출력이 넉넉한 G70이나 스팅어의 3.3 터보를 탄다고 하더라도, 또는 GV70이나 G80의 3.5 터보 380마력짜리를 탄다고 하더라도 4륜구동을 채용하면 후륜에 비해서 이 가속감이 다소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단점인데요. 지금 이 토레스에서도 이 170마력의 28토크면 지금 이 토레스의 공차 중량 1.6톤 정도 되거든요. 이 1.6톤 정도의 차를 끌어내기에는 충분히 좀 시원시원하게 나가줘야 되는데, 풀악셀을 밟아도 다소 밋밋하게 나가는 건 물론 변속기가 조금
이 동력 전달함에 있어서 약간 뒤로 빼먹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4륜구동의 채용에 있어서도 그런 이 가속감의 단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승 중인 이 렌트카는 이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데 휠이 17인치, 18인치, 그리고 19인치는 없고요. 20인치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20인치예요. 이게 이 차체 사이즈나 엔진의 출력을 봤을 때 이 20인치는 245의 20인치가 커버가 되려면 최소한 2.5 터보에서 현대기아의 그 2.5 터보 300마력 정도 되는 거, 그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1.5 터보에 170마력, 20인치는 너무 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쌍용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엔진에 4륜구동을 넣고, 물론 이 뭐 개인의 선택이지만 4륜구동을 넣고 이 20인치까지 때려 박으니까 정말 아마도 토레스 중에서는 가장 둔하고 가장 무겁고 가장 재미가 없는 게 아마도 지금 저희가 시승 중인 이 차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엔진은 수치로 봤을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엔진이지만, 잘 봐요. 풀악셀 쳐볼게요. 밟은 거야. 이게 밟은 거야. 비비고 있는 거야. 이 정도 가속이라고 하면 아마 제로백도 거의 한 10초 넘어갈 것 같아. 그러면은 현대 기아의 투싼과 스포티지가 바로 경쟁 모델일 텐데, 경쟁 모델하고 딱 비교했을 때 중량이 비슷하네? 괜찮네? 엔진 출력도 거의 동일하네? 괜찮네? 그러니까 엔진에 있어서는 사실 그러니까 수치나 이렇게 공차 중량으로 봤을 때 뭐 전혀 경쟁 모델 대비 꿀림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실제 타보면 현대 기아는 수치 대비 정말 경쾌한 맛을 줘요. 네, 괜찮네, 잘 나가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부드럽게 주행할 땐 괜찮아. 왜냐면 출발하자마자부터 28.6 토크가 바로 그냥 쏟아져 나오니까, 그게 4천까지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추월 하거나 할 때 깜빡이 켜고 추월 좀 할게요. 쭉 하면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뭐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확실히 자연흡기 대비 터보 엔진으로서 이 편안한 맛은 주긴 하지만, 풀악셀, 제가 지금 시속 50에서 풀악셀 했거든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 뭐 제껴지진 않더라도 옆에 운전자가 시속 50km에서 풀악셀을 쳤으면 좀 느낌은 나야 될 거 아니야. 잘 봐. 지금 시속 60이다. 시속 60. 풀악셀 쳐볼게. 풀악셀. 엔진 소리는 들려. 소리만 들려. 이건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리스폰스 어떤가? 엔진 리스폰스 한번 볼게요. 운행을 하면서 바로 매뉴얼 모드를 기아를 기계식으로 빼도 되고요. 패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패드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 최대한 낮추면 지금 60km에서는 매뉴얼 3단까지 떨어지네요. 매뉴얼 3단인데 풀악셀 괜찮아. 밟으면 밟는 대로 엔진 바로 반응하고, 바로 반응한 엔진이 DCT는 아니지만 비록 토크 컨버터 방식의 이 6단 변속기를 통해서 바로 동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 정도 리스폰스면 현대 기아랑 비교해서도 별 차이 없어요. 똑같아. 이 차량의 성격을 놓고 봤을 때 전혀 부족함 없는, 전혀 부족함 없는 리스폰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합격. 우리는 이 쌍용이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 기아 대비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제 타보니까 엔진의 수치, 그 다음에 이 엔진의 리스폰스, 이런 것들로만 봤을 때는 전혀 부족함은 없고요. 그리고 현대 기아의 엔진을 보면 그 1.6 터보 엔진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 CVVT라는 거 들어가는 거 알죠? 뭐 CVVT가 있고 CVVL이 있는데, 이 밸브를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오는 그 입구 있잖아. 입구의 방문을 많이 여느냐 하는 거는 이제 CVVL이고, 이제 여는 타이밍 있지, 언제 여느냐를 조절하는 게 CVVT인데, 뭐 컨티니어스 베리어블 밸브 타이밍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조절하는 장치가 다 들어가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현대 기아는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들 써요. 거의 모든 엔진에서. 근데 이 엔진이 되게 좀 오래된 엔진인데, 그러니까 약간의 사골 엔진 그 정도 느낌이 좀 있는 건데, 근데 이 엔진에도 흡기하고 배기캠에 다 그 CVVT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테크니컬적인 걸로 이렇게 까서 봐도 뭐 현대 기아랑 비교했을 때 딱히 뭔가가 부족하다거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들진 않고요. 그리고 연비 면에서 봐도 얘가 복합 연비가 지금 4륜구동이 들어가서 한 10.12이래요. 10초 반. 맞췄네. 10. 그리고 이 4륜구동이 안 들어가고 휠 사이즈를 좀 낮추면 11.1이래. 11.1? 11.1, 10.1. 그래서 4륜구동 안 넣으면 11km, 4륜구동 넣으면 10km 복합 연비로 요 정도 보면 돼. 근데 경쟁 모델인 투싼하고 스포티지 걔네들 가솔린 같은 경우는 그 4륜구동 안 넣으면 12.5 정도 나와요. 복합으로 4륜구동 안 넣으면 12.5, 뭐 넣으면은 뭐 한 11점 얼마 이렇게 나와서 뭐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복합 연비 기준 현대 기아가 한 10% 정도 조금 더 높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한 10에서 15% 정도가 좀 더 연비는 잘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변속기 차이가 있죠. 걔네는 1.6 터보에 7단 DCT를 사용하잖아. 근데 얘는 토크 컨버터야. 그러니까 방식 자체가 단수가 중요하잖아. 단수가 6단, 7단에서 오는 연비 저감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그건 이제 체감되기는 힘든 거고, 그거보다는 변속기 방식이 현대 기아는 DCT야. DCT는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이 이 변속기로 갈 때 클러치가 이 면과 면이 이 고체가 직접 맞닿아. 그러니까 직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승차감은 비록 좀 떨어지지만 동력 전달에서는 로스가 정말 없는 거고, 토크 컨버터는 그 유체? 안에 유체가 임펠러랑 이 스테이터를 통해서 돌기 때문에 유체가 전달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그 이 항속 주행을 하는 엔진의 회전수와 변속기의 회전수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락업 클러치를 걸어. 이게 아까우니까, 유체로 전달하면 아까우니까 직결을 시키는 구간이 있긴 한데, DCT 같은 경우는 전 구간이 그건 거고. 그래서 구조적인 차이에서는 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현대 기아의 DCT가 들어간 애들이 연비가 한 10% 정도 좋다. 근데 이 정도면 저는 작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 얘가 지금 배기량이 1500? 1.5. 딱 1500이잖아. 1.5. 그 요즘 나왔잖아. 나는 그래도 한 12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4륜구동 안 넣는 게 좀 많이. 얘 4륜구동 넣어서 10km 알겠어. 그럼 4륜구동 안 넣으면 그래도 한 12 가까이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17인치를 넣어도 11.2, 18인치 넣으면은 뭐 11.1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복합 기준으로 그런 건 조금 아쉬운데 어쩔 수 없죠.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변속기 단수도 6단이 채용이 되어 있고, 뭐 토크 컨버터 들어가 있고, 뭐 엔진하고 변속기가 둘 다 뭐 요즘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쌍용 토레스에는 6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이신 변속기 들어가 있고요. 6단이라고 하면 좀 부족해 보이지. 그치, 요즘 그러니까 사실 그치, 요즘엔 없지. ZF 8단, DCT 7단. 요즘에는 다단화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GM 계열에서는 뭐 전륜 기반인데도 불구하고 뭐 9단, 10단 변속기가 전륜 기반에도 들어가고, 10단도 있어요? 말리부 같은 거에 막 9단, 10단 들어가고, 뭐 현대 기아도 6단을 쓰다가 파워텍 거, 자기네 거 6단 쓰다가 이제 뭐 8단, 전륜 기반 8단 쓰잖아요.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8단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볼보 같은 경우도 전륜 기반에 다 아이신 8단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이젠 6단은 사실 좀 보기 힘들죠. 예전에 내가 타던 스포티지잖아. 그게 4단이었어. 그치. 그거 4단이었고, 그러다가 DM 산타페 13년식 산타페 넘어오면서는 파워텍 6단 탔었고요. 시승을 통해서 정말 무수히 많은 전륜 기반 8단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 뭐 DM8 소나타, 팰리세이드, 뭐 소렌토는 저 DCT 8단이지만 뭐 그랜저 K7 이런 거에 다 전륜 기반 8단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이 6단 변속기는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평가하기 전에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단화가 부족한 이 6단 변속기가 과연 8단 대비 이 스펙상으로 봤을 때 불리한 게 맞느냐. 현대기아는 다 8단 쓰고 경쟁 모델들은 DCT로 7단을 쓰는데, 요즘 보기 힘든 6단 변속기 들어간 이거 괜찮냐? 단수만 봤을 때 부족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냥 팩트부터 말씀드릴게요. 6단하고 8단 사실 운전하면서 안 느껴져요. 몰라. 정말 한 98%의 운전자분이 운전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6단 변속기가 단수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거는 정말 거의 없다고 보셔도 정말 무방합니다. 그래서 토레스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6단이라서 6단이야, 단수 때문에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제가 타봐도 현대 기아도 6단에서 8단 넘어갔잖아요. 근데 6단을 타다가 8단 넘어가면 다단화라서 좋고,
8단을 K7 그랜저 타다가 6단이 들어간 그랜저를 타면 부족함이 느껴지고 전혀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변속 스피드를 봐도 이게 막 그러면 예전에 정말 4단 변속기가 보여주던 정말 느린 변속을 보여주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3단 4단 3단 업 다운 업 빠른데? 다운 개멀쩡. 현대기아 8단보다 살짝 빠른 느낌? 그럼 두 개 한번 해볼까? 4단으로 가다가 내려볼게요. 4단으로 가다가 다운 3 2 현대기아보다 빨라. 현대기아가 두 개 따닥 내리면은 뜬 이렇게 정말 늦게 바뀌는데 얘는 그냥 이 정도면은 하나 둘 잘 찍혀? 다운 업 다운 업 변속했을 때 변속 스피드 완전 멀쩡한데? 너무 좋은데? 기대치보다 높은데? 난 혹시라도 너무 느릴까봐 그게 걱정이 됐는데 이 정도면 변속 스피드 문제 없고요. 변속 충격? 당연하지만 뭐 4단 변속기도 변속 충격은 없어요. 만약에 재미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이거를 굳이 옆으로 빼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치고 패드를 썼을 때 변속 스피드가 빠르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빨라. 이 정도. 빨라. 그러니까 이 차의 성격 ZF8단보다 당연히 느리지. DCT 뭐 PDK보다 느리겠죠. 근데 이 정도면 상식적으로 승용차에 들어가는 그 전륜 기반 변속기가 보여주는 속력 충분한데? 내 G70 후륜 기반 8단 있잖아. 제가 타고 있는 G70의 후륜 기반 8단하고 변속 속도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은데? 6단 최고단 들어갔고요. 다운 쳐볼까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좋다. 다운 빠른데? 왜 두 개 내리는 거 왜 빨라 얘? 잘 봐? 다운 하나 둘 얘 왜 빨라? 이거는 변속기는 감점 주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감점을 줄 왜냐면 옛날 변속기고 요즘에 보기 힘든 6단이 들어갔잖아. 그러면 약간 감점을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굳이 감점을 줄 이유도 없잖아. 난 좀 궁금한 게 이 차에 국한된 게 아니라 네? 자꾸 다단화가 네. 안 돼서 좀 불리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네. 다단화가 될수록 좋은 거야? 기본 전제 조건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예전에 4단 변속기랑 요즘에 8단 변속기 거의 2배 차이 나잖아요. 그걸 비교해드리면 다단화가 되면 가속에도 좀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가속을 했을 때 해서 6000rpm을 갔어. 근데 2단을 딱 올렸어. 그러면은 다단화가 있으면 하고 이게 내려가는 게 한 4600? 굉장히 힘이 남아도는 충분한 출력이 나오는 그 구간으로 떨어져. 그 다음에 좋지.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단화가 덜 되면 4단 변속기면 2단 딱 하면은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단과 단의 기업이 차이가 커. 기업이 차이가. 그러면 1단에서 2단 변속했을 때 6000rpm쯤에서 2단 변속을 딱 하면 가는 위치가 4500이 아니라 3500까지 뚝 떨어져. 가속이 느리지. 그래서 근데 다단화가 되면 극단적인 설명이야.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설명이야. 계속 이제 그 고RPM에서 우리 최고 출력이 나오잖아. 최고 출력이 나오는 구간에서만 계속 쓰는 거야. 그래서 너는 잘 모를 거야. 내가 예전에 4단 변속기 스포티지 탈 때 있잖아.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그거 타고 다니면 수입차 있지. BMW. 걔네가 6단이었어. 얼마나 부러운지 알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에쿠스 있지. 에쿠스가 5단이야. 그럼 에쿠스 타는 사람들 어떻게 해? 내가 5단이야. 단이 너무 많지. 이럴 때야말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쓸 맛이 나거든. 불과 한 단만 많아도 정말 괜찮았어. 정말 다단화였어. 5단이야말로. 그때 수입차 딱 보면 S클래스? 7시리즈? 개부러. 6단? 그때 당시에 그 포르쉐 있지? 911 터보. 걔네도 팁트로닉으로 6단이었어. 그러다가 PDK가 나오면서 뭐 7단 PDK 들어가고 막 그랬던 거고, 다단화에 있어서도 수입차가 그렇게 되고, 이제 국산차가 6단을 같이 그랬어. 4단을 쓰다가 투싼 스포티지가 이제 4단을 쓰다가 투싼 IX 알지?
투싼 IS 출시와 동시에 6단이 딱 들어가. 그때부터는 정말 신세계였지. 4단에서 6단 딱 되니까 진짜 이제 탈만한 거야. 그랬더니 수입차는 8단이 너무 부러웠지. 그래서 나도 이제 G70으로 드디어 이 그지도 8단의 맛을 딱 봤더니 이제 변속기 없는 전기차. 그렇게 되는 거지. 조금 전에 엔진에서는 수치로 봤을 때 괜찮았어. 실제 봤더니 좀 별로야. 변속기는 수치로 봤더니 좀 별로야. 6단이니까. 막상 타봤더니 괜찮아. 반대인 거지. 그리고 DCT랑 비교하면 알죠. 전 DCT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난 탔잖아. 소유를 했었고 변속 충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DCT의 이 울컥거림이 너무 싫기 때문에 직결감과 동력 전달 잘해서 가속감 빠르고 연비 좋은 건 알겠지만 그런 충분한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좋은 점수를 주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좀 재미있는 차에 들어갔을 때는 장점이 좀 더 살아나겠죠. 동력이 잘 전달되기 때문에 차가 좀 더 빠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장점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패밀리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단점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차에 있어서 투싼 스포티지에 들어가는 그 7단 DCT와 이걸 비교하자고 하면 전 여기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훨씬 편하거든. 중요한 건 패밀리카가 편해야 되는데 달리기 차가 전혀 아닌데 운전 재미랑 상관이 없는 차인데 그거의 장점은 빠른 동력 전달 그리고 이 손실이 적은 거 대신에 불편한 게 걔는 단점인데 단점이 불편한 거야. 얘 장점은 편한 거고. 그럼 얘 단점은 DC 대비 변속이 느리고 재미가 없느냐?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변속이 다소 빨라. 운전 재미에 있어서도 변속 속도가 별로 부족하지가 않아. DCT랑 비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현대 기아의 이 7단 DCT 또는 현대 기아의 8단 토크 컨버터랑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낡아빠진 어디서 보기도 힘든 이 6단 변속기를 오히려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괜찮네. 그리고 6단과 8단의 차이가 뭐 아예 안 느껴지는 건 아니고요. 물론 대다수의 분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잘 못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쏘는 거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3단과 4단 자주 쓰는 3, 4단에서 킥다운을 좀 했을 때 치고 나가려고 이 평범하게 가다가 킥다운 딱 했을 때 조금은 늘어진다. 조금은 가속에서 약간 손해가 있구나. 내가 평소에 8단을 탔다면 8단을 타다가 6단을 통해서 킥다운을 했더니 이 가속하는 이 RPM의 이 변화가 조금은 다르구나 라는 거를 약간 느끼실 수도 있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절대 다수의 운전자분들한테는 6단이나 8단이나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 토레스의 운동 성능도 한번 봐볼게요. 이 패밀리카의 성격을 지닌 이 토레스가 다소 부족한 승차감을 보여줄까 상당히 걱정스러웠거든요. 근데 타봤더니 괜찮네요. 그래서 실제 그냥 딱 출발하자마자 느껴지는 이 감각적인 서스펜션의 느낌이나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요철을 지나고 불규칙한 노면을 지났을 때 보면은 막 정말 엄청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토레스가 패밀리카로서 현대 기아가 요즘에 굉장히 이 고급지지 않은 소재들을 통해서 고급지지 않은 세팅들을 통해서 상당히 고급진 맛을 잘 전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많이 의식했다는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정말 이 토레스는 이 편안함 속에서 최대한 고급져 보이려고 노력했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스펜션 세팅은 이 정도면 그냥 합격. 네, 불편함 전혀 없고요. 편하고요. 그 와중에서도 뭐 전혀 와인딩이나 어떤 이렇게 잡아 돌리는 거랑 상관은 없는 차지만 조금 이렇게 돌려보면 괜찮아요. 봐? 지금 가다가 그냥 차선 하나 안에서 일부러 롤을 좀 발생시켜 보려고 이 서스펜션이 딱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길지가 않고 스트로크 좀 짧으면서 차량의 성향이나 이런 내 예상에 비해서는 스트로크가 좀 짧아요. 롤도 별로 없어. 그리고 깊숙이 그냥 코너를 확 잡아 돌려도 좀 버텨. 그래서 이 운전 어떤 재미를 뭐 생각하고 세팅하진 않았겠지만 운전 재미와 어떤 편안함 사이에서도 정말 잘 조율된 서스펜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부를 이렇게 보면은 서스펜션의 소재나 이런 게 당연히 뭐 알루미늄 전혀 없고 차도 저렴한 차고 그냥 편안함을 좀 더 신경을 썼을 텐데 그 와중에 이 고급짐을 주기 위해서 무조건 헐렁한 게 아니라 적당한 탄탄함을 좀 이렇게 섞었다는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난 정말 저희가 맥스페어가 시승하는 첫 번째 쌍용차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쌍용차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얘도 서스는 우리 국룰 맥퍼슨이랑 네, 국룰 그대로예요. 앞에는 그 맥퍼슨이고 뒤에는 멀티링크인데 이게 약간 뒤통수 맞은 기분인데? 괜찮아. 왜 괜찮지? 쌍용차잖아요. 일단 쌍용이라고 하면 거기서 오는 그 선입견이 정말 강하거든요. 이거 색안경 아니야 이거 지금?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 주변에 추천할 때도 내가 현대계열 좋아하건 말건 일단 무조건 현대계열 사는 게 유지보수도 편하고 무조건 현대계열 추천하긴 하는데 이 정도라고 하면 나 이거 약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면 왜 부족한 게 있어야지. 뭐 탔을 때 뭐 연비나 출력이나 뭐 울컥거림이나 뭐 불편한 게 내가 투싼하고 스포티지는 1.7 디스트를 말리잖아. 괜히 추천했다가 너처럼 굉장히 불편해갖고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거 왜 이렇게 울컥거리냐 막 이렇게 하면 타는 내내 짜증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 그게 없거든. 편해요. 서스펜션도 괜찮아. 편해. 서스펜션 편하고 변속기 편하고 또 엔진은 그냥 그냥 저냥 이 정도면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말리기 힘들지. 근데 정비 편의성이 현대기아가 짱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기본적인 일반이랑 차체에 대해서는 3년 6만 보증인데 현대기아는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현재는 모르겠는데 보증 연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년 6만을 2년에 8만이나 4년에 4만으로 뭐 이렇게 조율을 본인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정비에 있어서 이렇게 본인 선택권도 있는데 지금 이 차도 연장이 가능해. 기본 3년 6만에서 4년 8만인가 하는데 40만원인가 주고요. 60만원인가 내면 5년 10만 돼. 그러니까 이게 3년 6만에서 60만원만 내면 5년 10만이 돼. 기아도 있어. 기아도 차종마다 다른데 뭐 소렌토 같은 거 5년 10만으로 만들려면 한 70얼마인가? 줘야 돼. 근데 이것도 60만원만 주면 일반 부품까지 5년 10만이 되니까. 일반 부품까지? 일반 부품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것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선택권을 제공. 그리고 돈을 좀 더 내면 7년에 14만인가? 그러니까 7년에 15만인가? 더 한 것도 있어. 그거보다 더 보증을 해준 것도 있어. 그냥 계속 내가 신차로 사서 오래 탈 생각이다. 이 차 하나로 쭉 하나의 여생을 좀 보내겠다 하면은 그럼 괜찮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5년에 10만이 가장 합리적이긴 한데 더 긴 거 해도 괜찮지. 이 차의 핸들링은 어때요? 핸들링은 지금 방금 롤 값은 굉장히 잘 잡아줬는데 핸들링을 보면 둔해요. 핸들링은 약간 다소 마일드해. 이게 4륜이라서 그런 것도 4륜의 맛도 영향을 줍니다. 충분히 4륜에 들어가면 핸들링이 좀 뻣뻣하고 좀 이상한 맛을 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행을 하거나 일반적인 선회를 했을 때는 4륜에 들어갔다는 걸 전혀 느낄 수 없지만 핸들을 과하게 꺾거나 그런 상태에서 악셀까지 깊숙이 밟아서 이 동력을 전달시키고 하면은 4륜의 느낌이 좀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핸들을 급하게 연속적으로 조향을 했을 때는 좀 이 4륜의 맛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근데 4륜의 맛을 떠나서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정말 좀 마일드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약간 조금 무리지 욕심인데 조금 날카롭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생각이 있긴 합니다. 조금 더 즉각적인 반응을 줬으면 어땠을까. 근데 뭐 이 차의 셋업이랑 이 무게 중심이나 뭐 롤센터 이런 여러 가지 이 하체의 이 동력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핸들링까지 그러기는 쉽진 않았을 것 같고요. 물론 그런 면에서는 현대 기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브레이크 중요하죠. 브레이크는 이 차가 아무리 뭐 쏘는 차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차를 받자마자 밖에랑 봤어요. 휠 안을 봤는데 뒷브레이크는 되게 빈약해 보여요. 이 디스크가 정말 작고 브레이크도 좀 작고요. 전륜을 봤더니 피스톤은 2개예요. 투피스톤인데 캘리퍼가 별로 안 커. 캘리퍼랑 그 투피스톤 안쪽으로 보이는 패드도 좀 작아. 그러니까 약간 과장하면 약간 아반떼 브레이크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야 이걸로 제동이 잘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지금 제동을 좀 보여드릴게요. 속도를 좀 올려서 많이 올리는 건 아니고요. 속도는 그냥 적당히 한 8, 90 정도에서 깊숙이 한 3분의 2 정도만 동력을 쭉 끌어내보면 일단 한 70%, 80%를 끌어내서 쭉 잡아주는 느낌은 괜찮아요. 그럼 이제 풀로 밟는 느낌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괜찮아.
현대기아 대비해서 수치적으로 이게 한 현대기아 대비해서 1m나 2m가 더 밀릴진 모르겠어. 근데 밟아보면 적어도 100km 이내선 정말 괜찮아. 한 100 정도까지는 잘 잡아줘요. 이게 일단 풀 브레이킹도 그런데 약간 70%로 서서히 밟는 게 이 형이 지금 운전자가 이만큼을 밟고 있다는 게 좀 느낄 정도로 쫀득함이 좀 있어요. 약간 내가 느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아까 8, 90 정도의 어떤 브레이킹이 아니라 실제 한 120까지도 속력을 쭉 끌어올려서 저희가 약간 이 카메라에 담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담지 않았을 때 이 속력을 많이 끌어올리고 정말 끝까지 이거 비벼보면 제동력은 충분히 끌어내주고요. 오히려 이 타이어에서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브레이크는 뭐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 어렵겠지만 타이어에서 밀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순정 타이어냐 순정으로 끼고 나온 걸로서 약간 타이어에서 밀렸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브레이크에 있어서는 전혀 뭐 감점 요소는 없다. 이 차 모드는 어디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 그게 좀 진짜 지금 방금 나 욕할 뻔했어. 그게 좀 매우 이상한데 지금 여기 공조기가 있잖아요. 위에는 내비 밑에는 공조기인데 이거를 옆으로 밀면 나와.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옆으로 넘길 수 있다는 정보가 없잖아. 그지? 그쵸. 여기 뭐 이렇게 화면 끝부분에다가 뭔가 표시를 해줘서 옆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끝이야.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안 넘어가. 그냥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것도 그러면은 형도 주행하다가 실수로 옆에 했다가 여기 있구나 나온 거야? 그치. 막 찾아보다 나온 거고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지도 몰랐어. 옆으로 해서 드라이브 모드를 눌러보면 드라이브 모드는 뭐야? 윈터, 노말, 스포츠, 윈터 세 가지예요. 노말, 스포츠, 윈터. 변경된 게 알림이 좀 변경된 건가 보기 쉽지가 않네. 근데 여기를 한번 보면 돼. 여기 지금 여기를 봤을 때는 드라이브 모드 누르면 보이죠? 드라이브 모드, 노말, 스포츠, 윈터가 이쪽에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노말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스포츠 모드가 있잖아. 그럼 이 차가 할 수 있는 스포츠 모드가 뭐가 있겠어? 일반적인 주행을 하다가 스포츠 모드를 눌렀어. 무슨 변화가 있을까? RPM 올려야죠 원래는. RPM 올리는 거 그러니까 RPM 올린다는 건 단수를 하나 내리는 거지. 그렇죠. 근데 한 단수를 하나 내리는 거 말고는 뭐 댐퍼가 딱딱해질 수도 없고 출력을 더 오버부스트를 쓸 수도 없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스포츠에 냅두면 RPM이 안 변해. 기아를 안 떨고. 엔진 사운드도 그대로인데? 당연하지. 밟은 거고. 안 떨구니까. 계기판 한번 찍어보면. 계기판을 찍어보면 바꿔볼게요. 지금 노말이잖아요. 스포츠 안 변해. 1도 안 변하는데? 노말에서 다시 노말로 그냥 평범한 주행을 하다가 스포츠 단을 안 떤 거. 계속 4단이야.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스포츠를 딱 놨을 때 이렇게 하면서 RPM 이만큼 올라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좀 힘을 쓸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전혀 RPM 상승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전혀 이게 왜 있는 거지? 진짜 저게 끝인가? 너무 어이가 없는데? 물론 이제 윈터가 그럼 뭘 하겠냐? 윈터로 놓으면은 트랙션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저단 기어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 한 번에 동력을 쏟아내는 걸 조금 그러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을 이용해서 좀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일 것 같은데 근데 스포츠로 봤을 때 윈터도 왠지 직무유기 할 것 같은. 아니 한 단만 내려도 되는 스포츠가 일 안 했잖아. 그럼 윈터는 과연 동력을 잡기 위해서 이 트랙션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력을 쏟아내지 않고 천천히 갈까? 평소 대비? 별로 안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드라이브 모드는 아예 하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드라이브 모드를 꾹 눌러볼래? 스포츠 플러스 나와. 역시 그리고 고속주행 안정감이라는 부분도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현대기아 타면서 고속주행이 부족한 차를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한 100km 전후까지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 토레스가 한 130 넘어가니까 급격하게 이 고속주행 안정감이 조금 무너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120만 넘어가도 왜 이렇게 빠르지? 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단점이 이 앞에 본넷에 있는 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풍절음이 100km만 넘어가도 엄청 들어오고요. 120부터는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타본 모든 차를 통틀어서 이렇게까지 풍절음이 심한 차는 처음이에요. 모닝까지 포함해서. 모닝 같은 것도 하부 소음이나 이런 소음에선 굉장히 취약한 차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방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특이한 디자인과 어떤 구조물로 인해서 그 바람 슉 하는 바람 소리가 이 새로 생성이 돼 갖고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고속 주행할 때 풍절음은 정말 좀 안 좋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밑에 디스플레이 위에를 보면 오토홀드 같은 걸 여기서 누르거든요. 그 다음에 오토 스탑, 시동 꺼지는 것도 안 하게 여기서 하고 사륜락도 여기 있어. 근데 핸들 열선이 여기에 있는 것도 어이가 없거든요. 나 좀 이해는 안 돼. 전혀 이해는 안 되는데, 근데 여기에 트렁크 여는 게 여기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주행 중에 핸들 열선을 틀려고 했다가 이거 잘못 누르면 혹시 열릴까? 이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지? 근데 기본적인 상식이면은 피해 났을 때 열리게끔 되겠죠? 드라이브 모드가 지금 저희가 바퀴가 굴르고 있는데 누르면 안 열리게. 안 열려. 안 열린다고 뭐 알람이라도 띄워야 정상 아닌가? 보통 현대기아 같으면 이거 누르면 여기 뜨지. 그치. 주행 중에만 열 수 있습니다. 정차 후 피단에서 작동하세요. 뭐 이런 거 뜨거든. 근데 안 떠. 차가 차이닌 만큼 실내외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이 좀 많이 독특합니다. 외관의 디자인이 뭐 이쁘다면 이쁘고 독특하다면 독특한 만큼 실내 디자인에서도 그러한 좀 특이점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내 디자인, 저는 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고 유튜브로 영상으로 봤을 때는 실내가 좀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았는데 좀 안 이뻐 보였거든요. 근데 막상 타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 계기판이 디지털 계기판인데 이게 그 가운데가 얇고 길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시인성 면에서는 디지털이라서 그렇게 뭐 좋진 않거든요. 특히나 이 RPM이 올라가는 이런 거는 시인성 면에서는 직관성이 상당히 떨어지긴 하는데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보면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서서 있는 게 생각보다 큽니다. 예.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전해주는 디자인적인 느낌은 좀 나쁘진 않아요. 디자인적인 느낌은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그 위에 디스플레이는 뭐 안으로 좀 박혀 있거나 좀 더 뒤로 갔으면 좋겠긴 한데 그런 거는 둘째 치고 문제는 이제 밑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죠. 이게 터치가 조작성 떨어진다는 건 이제 정말 초등학생도 압니다. 다 아는데 그리고 저번에 투싼 저희가 시승했던 것도 아시겠지만 그 물리 버튼을 거의 다 없애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보시면 열선 같은 것도 핸들 열선 뭐 다 집어넣었어. 오토홀드랑 그 정차 중에 시동 꺼지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링 스탑앤고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갔고요. 심지어는 그 사륜락 버튼 있죠. 사륜구동 저희 차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륜락 버튼 마저도 이렇게 터치로 들어가 있어. 버튼이 없는 거야 진짜. 지금 문제는 이런 거지. 열선을 하기 위해서 누르면 애니메이션이 나타나. 쓸데없는 애니메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이거를 누르면 3, 2, 1 꺼짐 열선. 이거 뭐 어쩔 거야? 이러고서 잠깐 기다리면 이제 이게 없어져. 다시 공조기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공조기가 여기도 나올 수가 있어. 공조기가 공조를 하면 위에도 공조기고 아래도 공조기야. 기능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경사로 저속주행 장치나 뭐 이런 거 VD 쇼프도 여기 있어. VD 쇼프가 여기 있어. 길게 누르면 안 꺼지네. 전체 꺼지고 그런 거 없네. 그냥 차량 자세 제어만 꺼지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터치가 햅틱 반응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햅틱을 전해주진 않아서 그 제네시스 계열들은 고급 라인업이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로 인해서 공조기를 조작을 했을 때 햅틱 반응을 주기 때문에 본인이 잘 터치를 했는지 그런 진동이 와서 직관성을 좀 높여주기도 하는데 이런 건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스마트 테일게이트, 이 전동식 트렁크도 보통 이렇게 전동식이 들어가면 안에서 운전자가 조작을 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다 터치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 차량이 외관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오프로드의 어떤 남성미를 좀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이고 약간 지프랑 랜드로버나 약간 이런 거를 콜라보해서 약간 섞어놓은 듯한 그런 카피한 느낌도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런 오프로드적인 느낌에서 이런 완전 100% 터치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자주 쓰는 버튼들은 빼놓는 게 좋고요. 이 오디오를 듣다가도 볼륨 있잖아요. 볼륨을 여기서 조절하는데 가끔씩 우리가 볼륨을 한 번에 쭉 높이거나 쭉 낮추는 것도 있어야 될 텐데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게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 어떤 자동차든 이런 식으로 버튼을 다 터치로 해놓으면 불편한 건 매 한 가지지만 이렇게까지 모든 버튼 그리고 이 왼쪽 옆에 있을 법한 이런
정말 VDC 같은 그런 버튼마저도 정말 다 모두 다 이거를 넣어놓다 보니까 네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독특하잖아. 뭐 D컷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은 내가 알기로 비슷한 차종이 푸조. 푸조에서 이런 디자인 써요. 근데 막상 그러니까 감촉을 보고 이렇게 잡아 돌려보고 하니까 나쁘진 않네. 두께는? 두께는 좀 얇아. 두께는 좀 얇은데 이렇게 직접 조작을 해보니까 뭐 느껴지는 부족함이나 어떤 불편함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패들은 당연히 약간 플라스틱 산마이 느낌이 나긴 하는데 조작했을 때의 이런 느낌들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 뭐 만졌을 때 촉감, 그 돌렸을 때도 그렇고 뭐 다 괜찮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에서는 아쉬움이 따로 나오지는 않고요. 운전하실 때 이거 뭐 하체 이거 공간 어때요? 운전석? 이거 좀 특이한 게 이거 약간 불편한 건데 제가 키가 별로 안 크잖아요, 솔직히. 제가 163? 제가 키가 180이 안 돼요. 근데 다리가 그렇게 긴 게 아닌데 이 시트가 짧아. 와 나도 나 느꼈어. 시트가 짧아. 그래서 지금 여기를 한번 봐보시면 다리를 받쳐주는 그 시트는 여기까지만 있고 이만큼 정도는 맞아. 못 받쳐줘. 근데 내가 다리가 긴 게 아니잖아. 만약에 180 후반이나 이렇게 키 큰 사람들이 타면 이게 이렇게까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의자에 앉지 못하고 공중에 떠 있는 다리가 많아져. 그럼 불편해요. 그래서 수입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걸 잡고 앞으로 빼는 게 있잖아. 니꺼 5 시리즈도 여기서 잡고 빼는 거 있지. 윙 나오죠. 근데 그게 수동이든 자동이든 앞으로 쭉 빼주면 앞에 공간에 떠 있는 그 다리를 더 이렇게 무릎 꺾이는 데까지 받쳐주니까 더 편하거든요. 확실히 편해. 근데 이거는 내가 키 큰 사람도 아닌데 이 시트가 엄청 짧아. 일단 여기 실내 수납 공간들 보면은 일단 조수석 기준 뭐가 되게 많아요. 근데 몰랐는데 여기 이상한 핸드폰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쪽에 컵홀더 쪽 2개나 있고 공간이 있고, 핸드폰 놓는 공간도 푸짐하고. 근데 여기 컵홀더를 보니까 우리 아까 급정거 하고 할 때 얘가 빠지진 않았어요 막. 근데 뭔가 좀 불안해 보이는. 여기가 공간이 좀 많긴 한데 잡아주는 게 이쪽은 하나고요. 여기는 2개인데 옆에가 이렇게 생겨갖고 뭐라고 좀 깔려고 했는데 어찌저찌 잡아는 줍니다. 예, 여기는 좀 아닌 것 같고 거기는 다른 수납 공간인 것 같고, 이게 뭐 이쪽도 지금 바닥에만 부직포가 있고 사방에 부직포 같은 거 전혀 없죠. 그냥 전부 다 생 플라스틱. 예. 무선 충전되면 여기에 또 뜨네요. 그러네. 여기 무선 충전 뜨고. 맞다. 이거 우리가 아까 이거 우리 주행하다 봤는데 보통 틸팅이라고 하나요? 썬루프? 안 움직이길래 클로즈를 눌렀더니 틸팅이 돼요. 보통 이제 다 되려면은 클로즈를 누를 거 아니야. 클로즈를 누르면은 반응이 없어. 이게 오픈을 눌러야 또 함부로 되는 게 아니야. 누르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즉 열려면 클로즈를 누르고 닫을 때는 오픈을 누르고, 그리고 완전히 열 때도 오픈을 원터치로 한번 누르면 쭉 열리긴 하고요. 근데 이런 식의 썬루프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옛날에 그 스포티지 있잖아. 그게 이런 방식이었어. 요즘은 다 파노라마라서 이런 식의 썬루프를 좀 보기가 힘든데 손으로 하는 거 이거 추억이네요. 옛날에 스포티지 때 항상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열고 닫고 했었는데 요즘에 이런 거 보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후방 카메라 화질인데, 일단 이 연동되는 라인은 약간 싸제? 좀 약간 촌스러운 느낌? 그죠? 현대기아만보다 이런 거 보면은 뭐 수입차나 이런 거 대비 좀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후방 카메라 화질이 엄청 깨끗해. 좀 미친 것 같아. 이거는 약간 사진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지? 뒤에 사람 가 있어서 이걸로 찍으면은 약간 광각이지만 사진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깨끗한, 지금까지 봤던 차 중에는 거의 뭐 탑 클래스에 들 정도로 엄청 깨끗한 후방 카메라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홀드가 예전에 현대기아가 오토홀드가 잡았다가 이제 출발할 때 딱 보면은 이 풀리는 게 좀 뒤늦게 풀려서 약간 울컥하면서 풀리는 불편함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한 3, 4년 전부터는 현대기아의 모든 오토홀드가 전부 다
부드럽게 세팅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리뷰를 할 때도 더 이상 현대 기아차는 이 오토홀드에 대한 부드러움을 평가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쌍용차고 처음에 이 신차 토레스다 보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이 오토홀드가 얼마나 세련되게 작동할지. 최근에 현대 기아랑 동일하게 아주 부드러운 세팅을 하고 있어서 오토홀드 면에서도 부족함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정비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정비 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비 전문가다 보니까 이 그냥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정비 지침서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많이들 보는데 저도 현대기아 걸 되게 많이 봐요. 그리고 신차 출시하면은 스펙이나 이런 엔진 변화가 궁금하기 때문에 뭐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 이런 거 새로 출시했다 하면은 먼저 정비 지침서 가서 확인해보고 하는데 쌍용의 정비 지침서를 사실 제가 볼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가 보면서 정비 지침서를 제대로 제공이나 해줄까라는 생각을 했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 솔직히 정말 그 정비 지침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현대 기아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정말 세련되고 정말 가독성 좋게끔 되어 있고요. 모든 사진이 정말 컬러로 다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에서 해당하는 부품을 빨간색 점점점으로 일일이 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는 정말 제작자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비 지침서가 정말 잘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해당 차종의 정비 지침서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통상의 기술 있잖아요. 어떤 차든 사용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그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이 차의 그 특성을 잘 반영했는지가 서술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정비를 공부하시거나 차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지금까지의 그 현대 기아 정비 지침서 있잖아요. 그거 말고 쌍용 거 한번 봐보세요. 정말 잘 돼 있습니다. 너무너무 보기 편하고 정말 그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바로 밑에마다 다 적혀 있어요. 조임 토크가 얼마인지가 다 명시가 돼 있어서 현대 기아보다 정말 훨씬 더 보기 편해서 저는 앞으로 심심풀이로 정비 지침서를 본다고 하면 현대 기아보다 앞으로 쌍용 걸 볼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얘가 4륜인데 형이라면 일단 4륜을 추천할 것 같아요? 4륜? 평소에 추천을 별로 안 하는 건 알죠. 그렇죠. 근데 이 토레스에 저희가 롤러 테스트까지 해보니까 4륜 구동 시스템이 그렇게 멍청한 것 같진 않아요. 저번에 코란도 C에 대한 4륜 구동 그 테스트에서 롤러 테스트에서 댓글에 사람들이 고장난 거 아니냐고 막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제 역할을 못했었는데 지금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전륜 기반 차량의 4륜 구동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원래 승용차랑 SUV랑 하면 SUV 같은 경우가 4륜을 넣었을 때 좀 더 이득을 보긴 편해요. 이 무게중심이 높고 언더스테어가 더 잘 나기 때문에 4륜을 택했을 때 득을 보기는 SUV가 좀 더 편하지만 근데 그 상황인 것 또한 약간 4륜도 약간 잡아 돌리거나 뭐 그랬을 때 좀 더 득을 보기 편하고 그리고 지금 타보니까 뭐 현대기아도 비슷하지만 특히나 이 토레스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것도 약간 담백하게 다가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이게 여기서 가격 4륜까지 넣으면서 막 올라가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차값만 한 3,400인데 거기에 4륜도 들어갔네. 4륜이 200만 원이야. 그럼 이거 한 3,600이 넘겠다 잘하면 한 3,600 가까이 하겠네 이거는. 그럼 이거 3,600 주고 이걸 왜 타? 소렌토가 있잖아요. 소렌토 가솔린은 290마력이야 8단 습식 DCT에 290마력 그리고 공간 훨씬 넓고 그 다음에 시트도 6인승 할 수 있어. 6인승 하면 뒤에 2개만 들어가잖아요. 뒤에 2개만 한 다음에 뒤로 살짝 제끼면 거의 정말 의전용 느낌 들 정도로 되게 고급지고 되게 넓고 좋거든요. 근데 290마력짜리 차를 냅두고 170마력짜리 1.5를 산다고? 근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거 락 버튼 보니까 AWD라고 써 있어요. 근데 지금 앞에 소렌토나 이 토레스에도 바퀴는 4 숫자 4WD 써 있거든요. 여기는 또 AWD. 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냥 다 그런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AWD 올휠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전자식 사륜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기계식보다는 전자식 사륜이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한 하지만 도심에는 잘 맞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4WD 숫자 4를 쓰면은 뭐 기계식이나 좀 더 적극적인 시스템에 이 오프로드에 어울리는 시스템에 숫자 4를 붙여서 4WD 그러니까 4휠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성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은 브랜드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약간 순한 맛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프가 아마 그럴 거야. 지프에서
도시명 SUV가 나오면 뒤에다가 AWD라고 붙이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형님들 있잖아 진짜 랭글러, 루비콘 강을 건너게끔 한 루비콘 그치. 같은 그런 애들은 뭐 AWD라고, 4WD라고 이렇게 붙여서 나오고, 같은 브랜드 내에서도 차의 성향에 따라서 그걸 좀 나누기도 하고요. 근데 웃긴 게 여기 왜 실내 인터페이스에는 AW도 써 있고 밖에는 4W도 이게 써 있어요? 밖에는 그냥 약간 외관이 좀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상당히 오프로드틱하고 남성적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AWD 붙여놓으면 약간 안 맞잖아. 그래서 그런지 밖에는 4WD라고 붙여놓고 실내에서는 그 AWD 락이라고 돼 있고, 정비지침서도 보면은 거기에는 AWD라고 표현을 많이 써요. 실제로는 AWD죠. 전자식 사륜이고 전륜 기반 베이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점으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내비게이션이 정말 별로입니다. 지금 목적지를 찍어놨는데 이 목적지를 찍어놓은 상태에서 이게 보여주는 이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도 되게 별로고, 그리고 제가 명칭 검색으로 몇 군데를 찾아가려고 제주도에서 막 찍었었는데 명칭 검색이 안 되는 데도 많고, 그냥 내비게이션 수준이 많이 불편합니다. 토레스를 타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휴대폰 내비를 이용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별로예요. 후방 카메라 화질은 되게 좋았지만 되게 별로.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엔진 설명드릴 때 고회전 질감을 좀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현대기아 엔진도 그 감마 엔진 1.6 터보, 1.6 자연흡기 모두 고회전으로 돌리면 되게 터질 것 같은 소리가 나긴 하거든요. 일단 단이 잘 안 내려가서 고회전을 하기가 힘들다. 마이너스를 치는데 잘 안 내려가. 우리 아까 변속 됐다. 좋다고 말했는데. 잘 봐. 6천까지도 잘 못 써. 6천까지도 잘 쓰질 못하네요. JM을 제대로 못 쓰네. 너무 빨리 변속되지. RPM 6천까지 쓰질 못하고. 근데 이것도 6천까지 못 쓴다는 것도 나도 잘 몰랐어. 왜냐면 RPM이 안 보여 눈에. RPM을 작정하고 봐도 잘 안 보여. 숫자가 나와 있어? 여기 지금 나죠. 3,000. 여기서는 아예 안 보여서 5,000. 나 인지도 몰랐어. 6,000에서 6,500 정도 레드존이 되는데, 그러니까 RPM이 너무 중요하지 않은 차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안 보이게끔, 잘 안 보이어도 상관없이 그냥 출시한 거지.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잖아요. 앞에 레이더를 통해서 속도를 설정해 놓으면 앞에 차랑 간격을 맞춰서 알아서 주행을 해주고, 앞에 차가 속도를 줄이면 따라서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차선 중앙 유지 보조가 있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휘어진 곡선에서도 본인이 알아서, 뭐 오랫동안은 안 되지만 이렇게 알아서 가운데를 맞춰주기도 하는데요. 이 시스템도 솔직히 말하면 나 이게 쌍용 거라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선 유지 보조가 좀 한쪽으로 쏠리거나 좀 멍청할 줄 알았어, 솔직하게. 네. 근데 현대 기아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차선에 지금 핸들을 잡으라고 뜨는 건데 차선의 가운데를 잘 유지하고요. 지금도 감속 얘가 다 하고 있는 거. 괜찮지? 괜찮네. 비싼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이 차를 구매 고민한다고 하면 난 이런 게 되게 신경 쓸 것 같아. 이런 부분들. 내가 쌍용차 한 번도 안 타봤고 믿음이 없잖아. 불신만 가득 차 있으니까 이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괜찮을까? 뭐 이런 거. 상품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합격드립니다. 이 차는 사도 되는 차예요. 난 이게 사면 안 되는 차인 줄 알았어. 근데 그냥 합격드립니다. 괜찮아. 이 정도. 그러면 맥스페어의 첫 쌍용 자동차, 그 주인공 토레스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